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 시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는 판타지 작품을 만들 데 필요한 세계관과 설정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전에는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세계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세계를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으로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각각에 있어서 한 가지씩 오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세계관의 기본 공격 중에 하나인 무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야기가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 배경 혹은 무대라고 불리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자연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인위적인 환경입니다. 인위적인 환경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 성, 요새 혹은 마을이라던가 던전 같은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밑바탕이 되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판타지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지구라는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타지 세계인 이상 그 세계는 꼭 지구처럼 하나의 행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인도 신화 속에서 나오는 거대한 거북이 등에 코끼리가 올려져 있고 그 코끼리 등에 거대한 땅이, 쟁반처럼 생긴 땅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12국기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장소도 있을 수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지도입니다. 지역이 총 13개로 나눠져 있죠. 12개의 나라, 거기다가 또 하나의 신의 땅, 이렇게 합쳐서 13개가 되는데요. 판타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지도가 이처럼 생긴다고 해도 지장은 없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륙, 바다, 섬, 강, 그리고 산이나 숲, 여기에 천문 현상들, 그리고 도로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죠. 우선 대륙입니다. 대륙이란 것은 큰 육지라는 뜻이죠. 큰 땅이란 뜻입니다. 큰 땅이란 말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넓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대륙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의 정치 세력 혹은 어떤 조직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넓이라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륙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다시 말해 대륙에는 최소한 2개의 세력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세력들이 존재하는 만큼 서로 간에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륙이라는 곳은 그러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소통이 활발한 지역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대륙이라고 하더라도 산이라든가 강, 특히 높은 산맥 같은 곳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여기저기 갈라져 있다면 사실상 서로 간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충돌은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충분한 넓이 속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 공존하는 와중에서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충돌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대륙에서의 기본적인 판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대륙은 이야기 구도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륙에 있어서 존재하는 세력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 능력이라는 한계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륙에서 충분한 넓이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세력이 존재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이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 혹은 군사적 중심지라든가 그러한 중심 지역들이 몇 군데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물론 대립이 이루어진다면 그 대립 과정에서 전투가 주로 벌어지는 그러한 장소들도 존재할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지형 지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 대륙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 땅 위에만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땅속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거대한 지하 대륙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땅 위에서 떠다니는,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그러한 부유 대륙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륙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 정도 생각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넓은 넓이인 만큼 영향력이 멀리까지 미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세력이 약화된다면 또한 갈라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륙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바다죠. 우리 지구는 전체의 70% 정도가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증기탐정단이라는 만화에서는 바다가 육지에 비해서 훨씬 더 작습니다. 그 결과 석유가 별로 나오지 않고요. 석유가 바닷속에 있었던 여러가지 미생물들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통 하기 때문에 말이죠. 예, 석유가 별로 존재하지 않고 그 세계에서 석탄이 거의 대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석탄을 중심으로 한 증기기관이 발달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다라는 것은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처음 바다로 진출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바다로 진출한 다음에 그것도 먼 바다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대양항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건 말이죠.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바다는 우리들이 이끌어주는 진출로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가령 세계에서도 가장 거대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바이킹들의 활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소빙하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토에서 살아가기 힘들게 된 노르만족 바이킹들은 롱시위라 불리는 배를 타고 바다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나가죠. 그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바다라는 곳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 심지어 아메리카까지 발견했다고 하니까요. 이 바다라는 장소는 사실 감시하기가 되게 힘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이킹들이 진출할 때, 바이킹은 수가 적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사실 군대 숫자로 본다면 육지에 있는 군대들이 훨씬 더 수가 많고 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킹들이 그야말로 유럽의 바다들을 거의 헤집고 다닐 수 있었던 것, 콘스탄티노플 같은 데까지도 진출했다고 하죠. 지금의 이스탄불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가 그들에게 이동을 위한 진출로의 역할도 해준 동시에 이 바다라는 장소를 방어하기에 힘들었다는 데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해안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해안에 바이킹이 가게 된다면 바이킹은 공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많습니다. 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곳을 다 방어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 결과 바이킹들이 해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디로든지 습격하여 그야말로 유럽의 공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바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바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다 중에서도 특히 좁은 곳, 육지에서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는 해협이라 불리는 지역은 바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만한 곳인 동시에 공격 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 측 입장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이 좁은 지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막기가 쉬워요. 예,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런 해협들은 또한 바닷물들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서 바닷물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른바 괴물들, 여러가지 형태의 괴물들을 낳는 그런 원천이 되기도 했죠.
자, 괴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바다의 또 하나 중요한 그것은 바다가 미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배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펼쳐져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고 그 세계에 무언가 괴물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것들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로 살이 붙으면서 더욱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밧드의 모험에 나올 것 같은 섬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거대한 괴물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상상력으로서 펼쳐지게 되죠. 바다에서 이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섬입니다. 섬이란 것은 작은 육지예요. 바다에 둘러싸이는 그런 육지를 말하죠. 섬은요, 다른 것과 고립된 공간이며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그 결과 섬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어떤 독자적인 문명 혹은 생태계를 가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이 바로 원피스죠. 원피스에서 그랜드라인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어떤 지역은 여름인데 어떤 지역은 바로 겨울이 되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고대에 이미 멸망했을 거대한 공룡들이 살고 있기도 해요. 섬은 외부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바깥으로 향하기보다는 안쪽으로 향하고 서로 안쪽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에서 벌어진 장미전쟁이라는 사건이죠. 붉은 장미 랭카스터 가문과 하얀 장미 요크 가문의 귀족들이 서로 대결을 벌인 그 사건은 영국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사건이고요. 한편으로는 왕좌의 게임, 얼음과 불의 노래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일찍부터 영국은 다소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유럽의 여느 나라와 달리 귀족 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원 하원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의원 내각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귀족들이 번성했기 때문이죠. 비슷한 나라로서 일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역시 전국시대라는 그야말로 봉건적인 정치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그 이후에 막부가 만들어졌지만 그 막부 통치하에서도 중앙집권 형태보다는 거의 봉건제에 가까운 제도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국과 일본은 아직도 의원 내각제로서 어떤 면에서 비슷한 느낌의 정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든 것이 섬이라는 것이 외부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즉 내부에서만 사건이 벌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섬이 외부 지역과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면, 가령 다리가 만들어진다면 외부에서 문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과의 충돌도 계속 벌어지면서 섬 사람들의 관심은 내부보다는 바깥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섬이 아니라 이미 대륙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섬과는 달리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륙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강입니다. 강은요, 기본적으로 장애물에 해당합니다. 특히 한강처럼 넓고 긴 강이라면 그것 자체로서 사람들의 발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로서 작동하게 될 거예요. 많은 나라들은 강을 통해서 국경이 결정되곤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라인강 그리고 또 하나 도나우강, 이 두 강을 이용해서 게르만족과의 영토 분계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강을 이용해서 게르만족들을 가로막으면서 로마의 영토를 지켰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어요. 강을 건너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순간
공격을 당하기도 쉽고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건너편에 적들이 버티고 있다면 갈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물론 이것을 반대로 응용해서 강을 일단 건너고 난다면 돌아가기 힘든 만큼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배수진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장기를 보게 되면 가운데 강이 있는데요. 보병은 강을 건넌 이후에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장기와는 좀 다른데 보병은 강을 건넌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사병 버리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처럼 강이란 장소가 장애물로서 가져오는 특성으로 인해서 국경선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이용한 침공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장애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전쟁 상황에서 강을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하고 그리고 보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가 라인강이라든가 아니면 도나우강을 이용해서 국경을 삼은 것도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수송의 이점도 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강에는 큰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국들은 실제로 강을 이용해서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 강은 동시에 축복의 장소이기도 해요. 4대 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4개의 큰 문명이 존재했다는 건데 물론 이거는 당시에 사실 그거 이외에도 얼마든지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들이 사실은 가장 큰 강들의 중심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황하, 겐지스나 인더스강, 그리고 티글리스 유프라데스, 나아가 나일강, 이렇게 4개의 강 주변에 큰 문명들이 발전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경 같은 것을 통해서만 그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대한 강이 필요하기 마련인 것이죠. 강은 장애물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같은 걸 만들고자 한다면 강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도시는 엄청난 물자의 유통이 필요할 뿐더러 엄청난 식량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개 강 혹은 냇물 주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강이 반드시 지상을 흐르는 강일 필요는 없어요. 지하를 흐르는 강이어도 좋습니다. 이 강과 차별되는 것, 강과 비슷하면서도 차별되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산은요, 기본적으로 특히 산맥은 기본적으로 장애물이 됩니다. 산을 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을 넘어가지고 정복에 나섰던 한니발 혹은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은 거의 전설적인 존재로서 남게 되었죠. 그처럼 산을 넘는다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산은 수많은 나라들의 국경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산 사이에 계곡이 있다면 그 계곡은 산을 통과하는 중요한 교역로로서 그리고 진출로로서 전투가 벌어지는 주요한 전장으로 바뀌기도 하겠죠. 그리고 산은 사실 죽음의 공간이기도 해요. 일정 고도 이상은 식물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산은 자연스럽게 물이 부족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식량도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산이 잘못 들어가면 그 시점에서 이미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산의 아래쪽, 산의 밑자락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숲도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자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귀금속이 있을 수 있고요. 철이라든가 돈 같은 그러한 여러한 자원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산에서 캘 수 있는 돌 자체도 사실은 자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죠. 자연의 축복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죽음과 자연의 축복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은 때때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신화 속의 신들이 산 위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이 존재하지 않는 이집트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피라미드나 지쿠라트 같은 거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산은 죽음과 함께 신비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숨을 곳이 굉장히 많고요. 감출 만한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예티같이 이렇게 전설적인 혹은 신비한 불가사의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라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거예요. 강과 산은 둘 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세 개의 국경을 만드는 데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강과 산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은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하더라도 장애물로서 그대로 남게 돼요. 산에 계곡이라든가 혹은 고개라든가 이렇게 넘기 쉬운 어떤 장소가 있지 않는 이상 산은 죽음의 공간이자 위험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은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장애물로서보다는 축복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장애로서 작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이 바로 이 숲입니다. 숲은요,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군대가 이동하기는 힘들지만 작은 수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숲은 특히 중세시대와 같은 그런 세계에서의 숲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마녀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맹수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물론 독사라든가 온갖 종류의 독초 그리고 독충 같은 것들이 들끓는 공간일 수도 있겠죠. 유럽에서는요. 그 독일 일대의 거대한 숲을 검은 숲, 슈바르츠 발트라고 불렀습니다. 낮에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의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만큼 숲에는 무엇이 숨어있지 모릅니다. 어떤 점에서는 숲 그 자체가 바다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판타지 세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신비와 전설들 그리고 미지의 존재들이 숨어있기에 충분한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숲은 축복의 공간이기도 해요. 고대 세계 사람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숲이었습니다. 가령 나무를 얻을 수 있고요. 나무 열매라든가 거기서 산짐승들을 잡기도 좋죠. 물론 뭐 벌꿀이라든가 그 밖에도 온갖 종류의 약초 같은 게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숲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숲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적들, 이를테면 로빈후드 같은 이들이 활약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천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천문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천문이라는 것은 달이 차고 지는 것, 별자리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태양의 움직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절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 천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죠. 이 천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시간의 흐름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은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절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겨울에는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봄하고 가을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것이며 여름은 때때로 폭풍과 같은 재앙을 안겨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세계에 봄, 여름, 가을, 가을과 같은 그런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 번쯤 그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장소들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강은 겨울에 얼어붙어서 평범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되면 숲에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황량한 가운데 시야가 넓게 노출될지도 몰라요. 물론 겨울에는 숲으로부터 충분한 먹을 것이나 아니면 자원들을 얻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겨울산은 보통의 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극명한 장소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천문과 관련해서요, 가끔씩은 별자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달이 차고 지는 거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이를테면 보름달이 되면 늑대인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몬스터들의 활동들이 더 활발해진다든가, 특정한 달, 이를테면 나의 탄생달이 되면 능력치가 향상되다든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양한 작품에서 이야기로서 영감을 주고 하죠. 여러가지 환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는요,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지게 마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거나 동물들이 다니거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길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이동로가 충분히 마련되게 마련이죠. 그런 것들을 자연적인 도로라고 합니다. 반면 인위적인 도로도 존재하고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구축한 것 말입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는 데는, 자연적인 도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실크로드죠. 바로 중국에서 나오는 도자기라든가 비단 같은 굉장히 귀한 물건들을 유럽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서 존재했던 바로 그 길. 그리고 실크로드 주변에 수많은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반면 이유가 사라진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리겠죠. 만약에 길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이른바 군대가 많이 다니는 그런 길, 로마 가도 같은 곳이 아니라면 도리어 그 길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서 습격의 장소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걸어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물자가 수송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무대에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길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면 길이 소멸하는 동시에 그 길 주변에 번성하게 된 문명 자체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디아나 존스 3편의 무대가 되었던 파트라 같은 곳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군요. 과거의 실크로드 문명으로 인해서 번성했던 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지만,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면서 물을 모으는 장소들이 만들어져 있던 그러한 발달된 문명이었지만, 실크로드가 사라지고 더 이상 의미가 찾기 어렵게 되자 그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곳은 폐허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고,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동하게 마련입니다. 그 길은 때때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명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길들은 특히 로마 가도처럼 이렇게 군대들이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그냥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에 아주 작게 만들어진 그런 길이라면 다니는 사람들이 적은 만큼 도리어 습격의 장소로서 작용할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정해진 도로를 가기 때문에 습격자로서는 정말로 노리기 쉬운 장소가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가지 무대를 만들 때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부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장소에 대해서, 무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공간이 곧 자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자원입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 공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낳을 수 있고 무언가를 얻게 해주니까요. 다만 이러한 공간을 얻으려고 할 때 자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봤을 때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진출을 하고자 할 때 단순히 나는 자원이 충분한데 더 자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존재할 것이에요. 그 이유는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이유는 가장 쉽게 말하면 안에서 무언가가 부족해진다거나 혹은 안에서 서로 간에 분쟁이 있거나 할 때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초인 로크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초반에 행성에서 수많은 이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편출됩니다. 지구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내부에 더 이상 진출할 공간이 없고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구에서 매년 몇백만 명씩 우주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세계에서 그만큼 인구를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공간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결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른바 독립이라는 운동으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처럼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혹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김으로써 벌어지는 내적인 이유에서 진출을 역사상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인데 십자군 전쟁은 한편으로 영지를 얻을 수 없게 된 영주들의 차남이나 혹은 삼남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지를 얻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작은 종교적 열망이 시작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새로운 영토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욕망은 수많은 귀족의 자제들을 기사단으로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혹은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외적 원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이킹의 진출 같은 사례인데요. 바이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빙하기로 인해서 즉 날씨의 변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정착해 살기 힘들었고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든 간에 더욱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이죠. 물론 진출한 장소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공간을 생각함에 있어서 종족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 개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다는 처음에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요. 그러나 기술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큰 배를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바다는 진출로가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이 우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인어라면 어떨까요? 인어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륙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도 바다는 미지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깊은 바다 혹은 먼 바다 말이죠. 하지만 바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바닷속에 살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숲속에 살아가는 종족이 있다면 혹은 땅속에 살아가는 종족이 있다면 혹은 산 위에서만 살아가거나 하늘 위에서 살아가는 종족이 있다면 강을 따라 살아가는 종족이 있다면 산, 강, 땅속, 숲이나 하늘 같은 장소들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공간으로서 생각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연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연 공간들은 우리들이 흔히 그 세계를 만들 때, 판타지 세계를 만들 때 어떤 지도를 만들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지도의 기본은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어떤 도시라든가
혹은 문명의 장소 같은 인위적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겨나는 것은 다분히 자연 환경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 환경의 여러 가지 장소들은 그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장소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이죠. 이러한 무대를 생각할 때 우선은 공간이 자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이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혹은 자원을 얻기 위한 진출의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고요. 나아가서 그 이유라는 것 혹은 그 공간의 자원 개념 같은 것들이 종족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무대를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